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의 안보 공조 강화, 또 회의 정례화 등의 논의와 더불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들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일, 북중러가 맞선 신냉전 체제 속에서 신삼각공조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으로도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1박 4일 동안 빡빡한 스케줄을 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의미에 대해서 저희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여태껏 한미일 정상회담을 12번 개최했어요. 근데 이 다자 외교의 장에서 그 다자 외교 장의 사이드라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요, 예. 한미일 정상이 따로 모이는 그런 별도의 회의. 이제 회담이라는 표현 말고 회담이라 그러면 좀 일과성의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이제 회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삼국 정상이 삼국 정상 회의를 위해서 만나는데요. 이것이 또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 회의가 정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례화 된다라는 것이고 정상들뿐만 아니라 삼국의 뭐 안보실장도 모임을 정례화할 것 같고요. 삼국의 외교장관도 별도로 만나는 어떤 그런 협의체를 구동할 것 같고, 네. 삼국의 군사 훈련도 정례화하고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미일 삼각 협력의 정도가 이제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협력의 면도 넓어지는 것이고 협력의 깊이도 상당히 깊숙해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여태까지 한미일 정상회담과는 이번 회의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장소도 캠프 데이비드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뭐 별장 이름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는 부분도 좀 신선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샹그릴라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루만 대통령 당시부터 네. 대통령의 휴양지 별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름을 데이비드로 바꿉니다. 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손자의 이름이 데이비드였대요. 그래서 예. 그 데이비드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지금 미국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캠프라는 그런 명칭이 앞에 붙은 것이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네. 이게 대통령의 휴양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장으로 활용한 미국의 대통령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 수상을 불러서 2차 대전의 종전을 논의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 냉전이 한참이었을 때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의 이 서기장이죠. 니키타 후르츠초프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경쟁은 하지만 이런 경쟁이 군사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양하자. 이런 어떤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1978년일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불러서 열흘 동안 회의를 해요. 열흘 동안 회의를 하고 네. 양국의 평화 협정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굵직한 외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회의를 갖게 되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주요 의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고 네네. 또 한미일 간의 별도 협의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네네네.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미일 별도 협의체는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에 있어서 한미일 별도 협의체 발족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사실 진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미국의 확장 억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혜국,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는 것이었거든요. 발언권이 네.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요, 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강화된 한국의 발언권이 어떻게 네. 보면은 명문화된 것이 지난 4월 26일에 나온 워싱턴 선언이죠. 네. 그리고 워싱턴 선언 이후에 발족한 NCG 핵 협의 그룹에서 예. 이 미국의 확장 억제 중에서도 핵 억제, 핵 우산이라 그러죠. 저희가 네. 보통 핵 억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런 NCG에 사실 일본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네, 우리도 네. 좀 그렇죠. 참여하면 안 되냐 이런 의사를 타진했는데 한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이게 지금 양자 간의 협의체로 지금 막 발족을 했거든요. 지난 8월 였나요? 하여튼 1차 회의가 지금 한국에서 막 열렸는데 예. 양자 간의 협의의 어떤 그런 골격도 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미 양국이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대통령께서 지금 확장 억제에 일본도 참여해서 한미일이 확장 억제를 좀 같이 하는 이런 어떤 데도 우리는 좀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네. 이게 NCG의 일본 참여를 환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들리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예. NCG는 NCG대로 가고 그러니까 네. 핵 협의 그룹은 핵 협의 그룹대로 가고요. 양자 사이에. 네. 그리고 3자 사이에 별도의 확장 억제 협의체를 발족할 수도 있다. 그런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이 이제 한미 확장 억제로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본이 한 축을 이룬다면은 네. 이러한 확장 억제가 이제 한미일 확장 억제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주목되는 것은 이제 군사훈련의 정례화 부분인데 이건 네. 좀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이제 군사 훈련도 정례화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미일 3국이 군사 훈련을 했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작년 9월인가 한미일 해상 훈련이 개최가 됐어요.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3자 연합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네. 해상 훈련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면은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훈련도 해상 훈련뿐만 아니라 공중 훈련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군사 훈련 역시도 협력의 면이 넓어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협력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국의 군대가 군사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군대 간의 상호 운용성이 예, 예. 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일단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 3국 사이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이 이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군사 훈련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또 미사일 방어 훈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KAMD라 그래서 한국형이 네. 있는데 이게 아예 미국에 갖고 있는 미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가 좀 편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이제 편입이라는 것이 뭐 예.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러한 뭐 비판,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는 별도로 한국의 삼축 체계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KAMD라 그러죠. 이게 이제 한국의 자주적인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그럼 이게 완전히 자주적이냐, 그러니까 독자적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이미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편입이라 그러면은 미국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데 그러한 체제에 한국이 그냥 일부러 뭐 참여하는 게 이게 이제 편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에 있어서 공조는 그냥
각기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건 아니에요. 그런 장점을 골라서 조금 나눠 쓰자, 공유하자. 뭐 아까 말씀드린 상호 운용성 차원에서도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일 사이에 지금 뭐 미사일 뭐 요격 훈련을 같이 한다는 것 역시 이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요. 예. 한미일 모두 각 군대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좀 취합해서 좀 공유하자, 나눠 쓰자,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그럼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우려되고 논란이 그러니까 된다고 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이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어 체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가중되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 핵 위협을 견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뭐 편입된다, 뭐 그냥 일부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예.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 전에 한국에게 좀 요청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삼불 정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방어일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네.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 자,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하게 되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례화되는 예. 삼국 정상 간의 회의가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정례화한다라는 것은 제도화하는 것이고 그쵸. 제도화한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만난다라는 거 예.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교장관, 안보실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각 사안별로 협의체가 아마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왜 하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협의체가 지향하는 그런 비전은 무엇이고 네. 그다음에 어떠한 원칙에 의거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동할 것인지 무슨 원칙이 이러한 협의체를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원칙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공동 선언문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막 시작하는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정례화되는 제도화가 심화될 그런 정상회의가 지향하는 비전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골격을 갖춰갈 것이고 또 네. 어떠한 원칙으로 구동이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보통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들이 담기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비전은 뭐 그 삼국 모두 네.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가치가 구현되는 인도 태평양 질서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를 무력을 동원해서 현상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예. 뭐 또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삼국 사이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고 뭐 외교장관, 뭐 안보실장 회담도 정례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각급의 협의체가 구동되는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 정도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 협정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냉전이 뭐 막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1950년대 후반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니키타 후르시초프 미국 소련 서기장을 죄송합니다. 구소련의 서기장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지만 우리 군사 경쟁은 좀 지양하도록 하자 해서 그런 합의문을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정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에 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대통령을 불러서 양국 사이에 평화 협정을 중재하죠. 그 평화 협정의 이름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에요. 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좋은 단어가 다 벌써 붙어버렸어요. 정신과 협정이 예, 들어가네요. 정신 협정 들어가고 예. 사실 요번에 그래서 무슨 호칭을 좀 할까 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캠프 데이비드 데클러레이션 선언. 근데 워싱턴 선언이 또 있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조금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워싱턴 이니셔티브라고 예. 예, 그런 아마 워싱턴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삼국 정상 간의 공동 선언문이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있고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가 아마도 삼국 사이의 정상 선언문을 호칭하는 그런 명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 예측해 봅니다. 이런 한미일의 어떤 움직임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동북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이런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중국 입장에서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미일 삼국 안보 협력이 동북아의 나토로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왜냐하면은 미국조차도 미국은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은근히 동북아판 나토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네. 사람들도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우리가 동맹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동맹까지 추진한다면은 그것은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동맹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한국은 어쨌든 간에 뭐 중국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그런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질서가 잘 가동이 됐었을 때 한국이 정말 엄청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번영을 지속적으로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삼국 공조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 질서, 규범과 규율에 의거한 그런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동맹인 유럽 동맹, 그다음에 일본조차도 사실 중국과의 어떤 정책, 중국과의 관계, 특히 대중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도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뭐 융통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발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연함을 강조하신 것이 이게 행여라도 어떤 보복이라던가 어떤 좀 도발 이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한 중국의 이 보복, 네. 보복의 가능성은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어떻게 자유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G7에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예. 특히 경제적인 강압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합의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요. 분명히 중국의 강압적인 행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한 논의가 어떤 합의문의 형태로 명문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는 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 북한의 급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미일 이 삼각 안보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콕 집어서 명시하고 중국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이 중국의 반발, 안 그래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어떤 사항은 명문화돼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아까 그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국제 질서를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강압적인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삼국이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것. 특히 대만 해협에 있어서 어떤 현상 변경, 무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예. 이 정도의 문구는 명문화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가 한미일 북중러 대립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당분간 이 한미일이라는 삼각공조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북중러가 지금 뭐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러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미일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한미일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공조가 잘 구동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또 그러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감싸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 복원이 어떤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안보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일본과의 뭐 악감정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지만 빨리 관계를 복원해서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자 이런 조금 합의가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중러의 연대가 공고화되기 때문에 한미일의 연대가 그 대응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핵심 일원으로서 한미일 자유주의 삼국의 공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네. 하지만 정책의 강론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과 중국 간에 이제 오가는 어떤 버스, 열차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동안 이제 막혀 있었던 이제 국경 통제가 해제된 것 같다라는 네.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북한이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봉쇄는 해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중 사이의 국경 교역은 열차를 통한 어떤 교역은 벌써 작년부터 개시가 재개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뭐 교역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이제는 시작되는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물론 중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가 저렇게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 북한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더 끌어안고 가야 되는 동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조금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어떤 경제 교류 네. 재개는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 북한은 어떤 입장 그리고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군수공장을 방문하고 예. 지난번에는 이 수도권 지역을 가리키면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 어떤 무기 공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군수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러시아를 상대로 조금 세일즈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이제 좀 무기를 사달라고 구애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21일부터는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한미 연합훈련, 상당히 큰 규모의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느 수준의 도발은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메뉴가 다 떨어져서 과연 어떤 도발을 할지 저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